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인 내각과 보건부문 일꾼들이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 못하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말로만 외우면서 발벗고 나서지 않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조직 집행력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습니다. 지금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이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허주연 변호사님, 딱 영상만 봐도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냉랭해요. 지금 막 강하게 질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진자로 의심되는 발열자가요, 누적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의료 인프라가 조금 열악한 데다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공급 유통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의약품 부족 및 적기 공급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즉시 안정시킬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는요, 원래 만성적인 좀 의약품 부족 사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재기라든가 불법 유통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면서 통제가 지금 거의 어려운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의심 환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가 이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또 공급 유통망, 의약품 공급 유통망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김 국무위원장이 이 담당 검찰수장을 질책하고 부랴부랴 현장 점검까지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은요, 일단 지금 감염병 전파 상황을 신속히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예비의약품까지도 긴급 폐쇄해서 인민들에게 시급히 보급하라 이렇게 비상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모든 약국도 24시간 운영하도록 운영체제를 변경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의약품 사재기 현상, 불법 유통 현상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관련자들을 강하게 문책을 하고 현장 점검, 약국 운영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섰고요. 군 의무대까지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무슨 북한에서는 검찰소장이라는 직위가 아마 이런 이 약품의 유통체계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직책인가 봐요. 어쨌든 검찰소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지금 질타했다고 하는데 이게 비단 그 검찰소장이라는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아주 자만해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감염되고 있는데 아무리 문 꽁꽁 걸어 잠근다고 이게 북한으로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 너무 자신감에 넘쳤던 오만방자함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제서야 지금 뒤늦게 부랴부랴 지금 대책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니까 약국을 앞서 약국의 실태를 지금 점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어제 정치국 협의회를 마친 김 위원장 평양 대동강 구역에 있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의약품 공급 현황을 살폈습니다.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이 쓰고 있는 마스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노마스크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당 간부 장례식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는데 이날 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얇은 푸른색 마스크 2장을 겹쳐 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이들이나 약사는 마스크를 1장 쓰고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쓰고 있던 마스크 KF94 마스크가 아니라 덴탈 마스크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지금 저 마스크 2겹을 쓴 게 지금 나와요. 오늘 언론에서도 확대해서 포착했던데
지난 14일 날 당 간부 장례식에 마스크 쓰고 참석한 모습,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공개됐고요. 어제는 평양시내 약국을 직접 시찰했는데 마스크 2장을 겹쳤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KF94 그런 이 방역이 잘 되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에요. 이른바 그냥 덴탈 마스크 있죠? 병원에서 쓰는 거. 그런 얇은 마스크, 그건 방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비말을 차단 못 하잖아요. 그거를 2겹으로 겹쳐 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세요. 아까 약국 시찰하러 들어가는 그림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그 그림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뭐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갈 때 군복 입은 간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보세요. 저렇게 플래시, 전등으로 비춰주죠. 저건 뭐겠어요? 지금 북한의 전력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저 건물 내부에 있는 약국은 아마 보여주기 싫어 불을 워낙 켜놨겠죠. 하지만 건물 밖에는 깜깜해서 보세요. 저렇게 군인들이 플래시로 저렇게 손전등으로 앞을 비춰줘야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저렇게 비춰주는 상황도 우리가 저 장면에서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스크를 김정은 위원장이 2개를 겹쳐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마스크는 뭐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안에는 그 덴탈 소위 그 의사 수술용 마스크라고 밖에는 천으로 된 거 이래서 2겹을 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의 그 총괄 지휘하고 있다. 그 속에는 그 예민 사상 이런 것도 녹여 있고 이것이 극복되고 나면은 그 당정 군민이 모두 1단계로 해서 사회주의 부강국가를 갈 수 있다. 이런 일종의 리더십의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그 발열자 수의 숫자라든지 사망자 숫자 공개한 것보다도 실제적으로는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보통 우리가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서 그랬지만 발열이 있는 건 의심 증세이기 때문에 바로 진단 키트로 확진 여부를 가려내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냥 발열자 또는 유열자, 열이 있는 사람만 지금 발표되는 거예요. 확진자가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가 봐요. 네, 지난달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약 2만여 명이 모였는데 그때 노마스크였죠.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요, 발열 증세를 보인 유열자, 우리 표현으로는 확진자죠. 이 유증상자가 26만 9천여 명 기록을 했고요. 네.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48만 명이 넘습니다. 아하. 이 중 82만 9천여 명이 이미 치료를 마쳤고 네. 6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수십만 명의 유열자, 이 발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망자와 확진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는요, 이를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북한의 대응입니다. 이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단 초기 대응은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의료 체계 역시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평양에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신들이 다 주재하고 있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열악한 상황일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북한의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외신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혈자와 사망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북한이 알려지다시피 폐쇄된 사회 아닙니까? 네. 또 CNN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대부분 주민들,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들이라기보다 아프리카의 한 독재 국가와 함께 북한도
이 백신 접종률 0%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하.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재앙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북한의 열악한 의료 체계가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수액을 맥주병에 담아서 유통을 하고 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또 주사 바늘이 녹슬 때까지 재사용한다. 탈북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런 발언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대북 인권단체 루멘의 설립자죠. 백지은 씨가 또 이야기한 내용, 네. BBC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평양 주민 200만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매우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혜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혜택을 받는 건 평양 주민들의 아이고.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마스크나 소독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상상에 맡긴다라고 했고요. 아이고. 또 이 최정훈 씨, 2011년에 탈북한 외과 의사입니다. 네네. CNN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북한은 이 지속적인 검역과 격리를 위한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아하. 이 증상 발견된 환자의 이송과 격리 지침조차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북한에서는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지경이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검사와 치료 전투를 시급히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함수. 무슨 수경기 피우기, 식초 소독. 충분한 안종을 진행해야 하고 물 많이 마시어 수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소화되기 쉬운 음식물을 섭취하여야 하며 입안 위생을 잘 지키고 소금물로 자주 함수하여야 합니다. 의료수실이 풍부한 상태에서 이런 민간요법을 소개하는 거하고 의료체계가 거의 다 붕괴된 상태에서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약품이라든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재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 21세기에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이 소금으로 함수, 소금으로 입을 헹구는 거래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분들은 정부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얼마나 아무런 대책이 안 세워졌으면 민간요법을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요법들이 뭐 근본적으로 면역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우리가 좀 더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뭐 소금물로 소독하고 또 여기 보니까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하루에 3번 먹어라. 이게 아이고, 세상에. 이건 막지 못해요. 코로나 확산을 이걸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이고. 기침나면 꿀을 먹어라. 저건 그냥 일반적인 기침이 나올 때 아이고, 하는 얘기죠. 세상에. 아이고. 그러니까 열이 나고 지금 해열제도 부족한 상태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아무 대책 없이 그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 보건 전문가들이 소개한 자료로 하면 탈수 증상은 위험하니까 4시간, 4시간 간격으로 소변 봐야 된다. 저것도 그렇고 야생동물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코로나를 막을 수 있겠냐고.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몇몇 그 분들이 그 전통요법이나 민간요법 네. 소개하면서 코로나19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네.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요. 자기가 정말 예민 사상이 있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지금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주민들을 생각해야지 자기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저거 꽁꽁 닫고 받지도 않겠다고 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네. 지도자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북한 주민들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도움을 좀 받아서 네.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북한의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가 이미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의 답은 왔습니까, 그러면? 어제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답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중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거 반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네. 북한 국영항공사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중국의 요동성 선양에 있는 타오생 공항에 도착한 뒤에 의약품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 인사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서 북한이 중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한 만큼 이 의약품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오히려 허세 부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아직 정신 차리려면 먼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의혹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에 이번에는 정의당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요. 2차례의 성폭력을 당내 인사로부터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작년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이 본인의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쾌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선 선대위 관련 회의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 대표의 반응이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말고 해당 위원장에게 이 당대표로서 경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고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으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그 사과문을 수용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당에서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영원히 말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추가 성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연이어 폭로를 했습니다. 이 청년정의당 당직자 A 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강민진 전 대표가 갑질 의혹 같은 것들로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가해자 A 씨가 도와주겠다,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당 내에서 뭔가 세력이 되어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했고 만약에 본인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본인 역시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가담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암시를 반복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뒤에 한동안 깊게 알았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점입가경이에요. 아사리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당 저 당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강민진 전 대표의 이런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서 오늘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 사건을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 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함을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대표단 회의 결정으로 A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이 사과문을 강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강 전 대표는 사과문을 확인한 후 내용이 괜찮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에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당은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바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각자의 주장이 180도 달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안지윤 기자님.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로 지목된 A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과문을 썼다는데 일단 사과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뭡니까? 네, 그 정의당 A 위원장이 사과문을 냈는데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긴장감이 풀려 행동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당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 당일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몸을 밀치는 과정은 무례한 태도였다는 것과 밀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강 대표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는 말을 듣고 보니 의도와 달리 불쾌한 감정에 많이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의도와 달리라고 해서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전에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결국 이 폭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정과 사과보다는
다소 수동적인 대처로 느낄 만한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A 위원장이라는 사람 본인이 사과문에 밝혔지만 맨정신, 멀쩡한 정신은 아니었죠? 왜?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술을 마시고 긴장감이 풀려.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흔히 이런 문제를 할 때 나오는 말 있죠.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게 일단 전제로 깔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사과문 내용의 톤이 뭐예요? 나는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 분들이 그랬다더라. 그래서 일단은 사과한다. 깔끔하지 못해요 지금. 그런데 이 사과문에 대해서 사과문 내용이 공개된 데에 대해서 강민진 전 대표가 재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당연히 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가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그 이동영 대변인이 읽은 게 이제 당의 입장문입니다. 이 입장문이 나간 뒤에 강 전 대표가 자기 SNS에 다시 글을 올려서요. 이 문자, 이 입장문 내용을 전 당원에게 문자 발송을 했는데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금 입장문 내용에 보면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강 전 대표가 본인이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용어는 강 전 대표가 사용한 말이 아니라 가해자가 강 전 대표에게 사과문을 보내오면서 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당시의 사건 경위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뭐 밀친 게 아니라 강 전 대표의 신체에 2차례 정도 손을 대었고 강 전 대표가 이 예상 밖의 상황에 몸이 굳고 당황해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고 자리를 피하려고 빠져나왔는데 가해자가 계속 따라 나왔다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가해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가해자가요, 강 전 대표에게 아직도 며칠마다 한 번씩 자신의 선거운동 홍보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장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진실 공방이에요, 지금. 그렇죠. 진실 공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네. 정의당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행동이 있었지만 부적절한 행동이었지만 뭐 사과하고 넘어가고 그걸 받아준 것처럼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기억을 못한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 같은 경우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확하게 2번 정도 신체에 손이 왔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고 더 황당한 건 본인이 나왔는데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앉으면서 그랬는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진실관계를. CCTV가 없는 한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나갔는데 왜 남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우연히 아무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신체 접촉이라고 하면 왜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문도 그래요. 이 지금 사과문을 전체 그 당원들한테 보냈다는 것도 강민진 대표한테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당원들한테 본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 사과문만 읽어버리면 강민진 대표가 얘기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생각과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 당원에게 전달됨으로써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정의당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실 공방까지 오간다고 하면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의아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난해 11월에 대선 전국 때 당의 행사 뒤풀이 자리, 술, 이 자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가 A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정의당 얘기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젠더인권 특위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부 입장에서 어떻게 좀 처리할지 이걸 조력을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근데 성추행 사건이 이거로 볼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건이 그러면 공천심사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고요. 당 젠더인권 특위에서의 공식 답변은 공천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셨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저는 도저히 이동영 수석 대변인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발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젠더특위가 성추행 사건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즉, 이 사안은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나아가서 공천 심사의 필요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젠더특위가 공천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성추행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천 심사 기준에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당 내부의 공천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 사건을 성추행 사건으로 보았다면 공천을 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결국 정의당 대변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내 젠더특위는 이 사안을 성범죄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강민진 전 대표가 앞서 자신이 2차례 이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건은 방금 말씀드린 A 위원장이라는 사람,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천받고 출마한 사람에게 대해서 정의당내 젠더특위는 이거 성추행권을 볼 수 없다고 이 결론 내리는 이 사안이고, 그럼 나머지 한 건 앞서 이게 당직자에 대해서 당직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당직자, 그 문제의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은요, 지금도 주요 당 간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하. 그래서 강 전 대표가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당기위원회 제소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숭고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정의당에서 충격적인 이런 일이 이미 지난해에 있었으면, 근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일어났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전 대표였죠.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됐었는데요. 본인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해 1월에 저녁 여의도에서 같은 당 여성 의원과 당무 면담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를 가지고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 김종철 전 대표 모든 사실 인정하면서 이 당 규정에 따라서 정의당은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고요. 김종철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철 전 대표 당적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당의 최고 수위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주요 기성 정당 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하는 사건, 그 당시 처음 있었던,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의당의 사과 기자회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우리 국민이 정의당을 선거 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의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근데 정의당이 실망을 준 게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정당, 모든 기성 정당들은 다 성비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의당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랄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성소수자들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도 하고 그랬죠. 또 정책적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정의당을 의지하면서 정의당이 그런 변화를 추동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의당을 지지해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또 뭐 이 사건 두 번째 사건 아직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당직자에게 또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강민진 전 대표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정의당이 그런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요. 아무리 그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 타격은 훨씬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정당에서보다 원래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성소수자나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에서 늘 강조했던 정당이 이런 일에 이렇게 너무 아니하고 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선거에 나오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요, 다른 어떤 정당보다 정의당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번에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한 실망감은 몇 배 더 가중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짚어볼까요? 박완주 의원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박완주 의원이 이른바 문자 해명 띡하니 보냈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여전히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방식도 문제지만 내용에서도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박완주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감내하고 시작한 일이니 지켜봐 달라. 많은 분께 죄송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안팎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당의 제명 결정을 본인이 수용은 하겠지만 뭔가 범죄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또 피해자 고소를 했다고 하고 또 국회 윤리특위 심사 과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징계 절차를 밟게 될 텐데 본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선 이상 그리고 또 뭐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내하고 시작한 일 지켜봐달라. 문자로 보낸 해명문에서 뭔가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비록 상대당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말은 이런 언어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쓰는 언어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 가해자인 권력자에 대해서 폭로할 때 보통 쓰는 언어들입니다. 근데 박완주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독특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위선적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저도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정도면 당사자, 피해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박완주 의원이 15일 한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과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부인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박 의원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 여러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의 성비 의혹 사건은요, 지난해 말에 발생됐다는 것 외에는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송영길 후보가 뭐라고 답을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이런 비서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걸 몰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걸 제가 알았으면 이걸 방치를 했겠습니까? 알았다면 방치했겠느냐. 이게 지난해 연말에 대선 국면에서 터진 일이에요.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이거를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때 그러면 피해자가 박완주 의원에게만 얘기하고 동료 보좌진이나 다른 데에는 어떤 피해 당한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정말 당대표 귀에 또는 당대표실 관계자 귀에는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2월이고 그리고 당에 공식 접수된 게 4월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4개월여 동안 이 피해자가 함구하고 있었을까? 함구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본인이 지금 송영길 후보가 알았으면 난 방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함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물론 저의 추정이지만. 왜냐하면 12월부터 당연히 굉장히 민주당, 국민의힘 뜨거웠어요. 대선 때문에. 대선. 네,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혹여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공식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송영길 후보만 하더라도 이심송심 뭐 이런 이야기가 들 만큼 또 이재명 후보 전폭적으로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가 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성비 관련 의혹들,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이 관련해서 척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 관련해서 뭐 원칙 정도는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내가 알았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역시 이전 대표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민주당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말로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제명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성상납 만약에 우리 당대표가 받으셨으면 민주당 해체됐을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국민들께서는 비판, 비난하시는 거 당연하고 책임지겠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지금 저렇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서 옆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옆에 서 있던 건 이제 화면에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의 성일종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애초에 모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하긴 했지만 이른바 팩트로 확인된 건 없지 않느냐. 지금 수사도 시작되지 않은 걸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하는 건 상당히 문제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왜냐하면 수사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당 윤리심판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걸 선거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지금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대표 관련해서 이걸 나중에 미루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성상납을 받았는지 무마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수사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당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 올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올렸다고는 좀 심각성이 있지 않나는 이제 뭐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고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민주당도 할 말 없고요.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정리돼야 돼.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잖아요. 뭐가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에 대한 국민들 궁금증이 생길 거니까 선거에 관계없이 빠른 시간 안에 당 윤리심판원이 좀 이 문제를 밝혀내서 맞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 당 할 것 없이 지금의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시청자분, 더 나아가서 이번 지방선거에 표를 갖고 계신 유권자분들, 이거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아서 참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권이 표를 달라고 읍소하다니 말이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을 어땠을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출장 참여할 의향 있으신가요?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알았어요. 그래야 뭐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좀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일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최재문 교수님, 예. 지금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뭐 이른바 포토라인은 지키면서 이제 막 질문하니까 아마 평소보다 좀 단계났나 봐요. 그러니까 잘했네. 평소보다 좀 단계났네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들이 막 나왔어요. 인사 관련해.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윤재순 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얘기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하네요. 들은 척만 척합니다 지금. 네, 윤재순 비서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해요. 이게 이제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죠. 민주당도 지금 난리가 났고 정의당도 그러고 있고 국민의힘의 윤석 대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근데 청와대 비서관인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크게는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본인이 검찰에 근무한 윤재순 비서관이 어떤 분이냐면 검찰에 수사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진급을 하셔서 부이사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검사 이런 건 아니었고. 아니죠. 예, 수사관이셨어요. 네네. 수사관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진급을 하셨고 대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하실 때 그 대검의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분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윤재순 비서관을 임명하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분은 이제 성비위 관련해서 두 번의 징계성 조치를 당했어요. 본인은 징계가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첫 번째는 인사조치를 당했고요. 두 번째는 감찰본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뭐 여직원을 깨알으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문제, 여직원 외모를 품평하고 볼에 입을 맞추고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비위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저 문제에서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게 저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행동을 했으면 제가 볼 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의 국민들의 관점은 성비 관련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런 부분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저분이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음담패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별명이 EDPS였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이분을 계속 비서관으로 데리고 가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서 이분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당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실도 그러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아마 여론의 동향을 좀 잘 살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류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감지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 한번 느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 당내에서는 여성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윤재순 비서관에 관한 저희의 의견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 의원들은 부적절하다. 예, 그렇게 지금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듯이 하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를 썼을 때는 20년 전 아닙니까? 2002년도. 네.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아마 뭐 그때는 한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국민의힘에 무슨 어제 오늘 기류변화가 느껴지기보다는 온도차가 있네요. 지도부와 특히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한 소속 의원들과의 확연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온도차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윤재순 비서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이걸 사실 원내대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전체의 목소리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윤 비서관 경질을 요구하는 의견을 이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미 전달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달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성 의원들과는 굉장히 생각이 다른 거죠. 네. 이걸 또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게 국민의힘 전체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침에 이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게 고심 중이기도 하지만 이 고심 중인 것보다는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은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방어에 나서려는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재순 비서관과 계속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질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더는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윤 비서관을 EDPS라고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명은커녕 인사 검증대조차 올라갈 수 없는 인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될 게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윤 비서관의 징계성 처분, 왜곡된 성인식과 폭언이 윤 대통령의 상식에는 부합하나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요,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출석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을 남자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집 보면 적절하다고 좀 보시나요? 표현해도. 비서관님, 야당 물론 여당까지 지금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오늘 운영위에서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잠깐만 좀 늦어갖고. 그 검찰 재직 시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 그냥 빠질게요. 네. 오늘 한마디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언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에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입장을 밝히신다는 게 사과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기자들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듣고 기사 제목 뽑을 정도의 내용 듣고 빠질게요. 하니까 그제서야 충분히 말을 하겠다. 운영위 전체 회의 들어가서 실제로 사과 입장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20년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도 언론이 내가 잘못했다고 부적절한 시의 내용도 그렇고 당시에 그렇다고 하니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사과 시청자분과 국민이 받겠어요, 이거 지금? 그렇죠. 지금 사과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기조거든요. 그런데 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사실관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나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위로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돼야지 올바른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는 사람은 사과라고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윤 대통령도 윤 비서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회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된다. 뭐 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서서 윤 비서관을 먼저 경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검찰 내에서 있었던 일은 오래전 일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시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이 사회 윤리와 건전한 공중 도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재순 비서관이 사과한 다음에 90도 사과한 다음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다시 맞받아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 보도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게 뭐냐? 조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차례 비위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게요. 지금 윤재순 비서관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뭐냐고 밝혔잖아요. 조사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해당 매체가 이른바 오보를 냈다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검찰은 뭡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과 윤재순 비서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검찰은 대체 저런 비유에 대해서 왜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까?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건 제 식구 감싸기예요. 왜 검찰의 내부 식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검사 조치도 안 취하고 성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제가 볼 땐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냥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볼에 뽀뽀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껴안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특히 그런 범죄들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럼 더더욱 그런 수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근데 그런 조사를 본인의 식구인 검찰 식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요. 저게 사실한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언론 보도가 사실이고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윤재순 비서관이 얘기하시는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그 말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검찰이 왜 저런 부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은 검찰의 오래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더 강화시키는 논리로밖에 작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출근길에 질문을 받은 인물이 오늘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오 후보께서 인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셨을지 전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른바 복지 전문가 그런 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그분의 어떤 열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박성배 변호사님, 앞에 말이야 뭐 애둘렀고 핵심은 끝에 말이네요. 자기 같으면 그 안 썼답니다. 정호영 후보자. 오세훈 시장은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다른 이유를 들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과 복지 양 업무를 아울러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복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해왔고 잘 정리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복지 전문가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보건보다는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의사로서 보건 전문가이지 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즉, 오 시장은 복지 전문가가 아닌 정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소통 강화를 주문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언론 보도로 전해지면서 좀 발칵 뒤집혔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전 정권 때 1시 30분으로 엄격하게 적용됐던 점심시간을 좀 제한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밥 먹고 1시 반까지는 들어오라고 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점심시간을 넉넉히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안에는요, 각계 전문가들 물론 언론과 충분히 만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나누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점심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이라고 본 것이죠. 네. 근데 이 말 다음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낮술만 빼면 다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낮술도 괜찮다라고 답했다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모 언론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거 뭐야? 낮술 먹어도 괜찮다고 지금 이렇게 막 소란소란했단 말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합니다. 언론 보도에 참고하라는 취지인데 그 내용 일부를 인용해드리면 네. 대통령은 민심을 가감없이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모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낮술을 마셔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자가 이제 대변인실 통해서 온 거예요. 그거 사실 무근이에요.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아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주가인 윤 대통령의 성향상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더니 참모진에게는 낮술도 괜찮다라고 했더니 충격 그 자체다. 국민이 공직기관까지 걱정을 해야 되느냐. 낮술은 검찰 특유의 문화인데 공직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윤 대통령은 최고 공직자로서 언행에 유의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강용석 후보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강용석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거든요. 그러면서 인연이 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하고 나선 겁니다. 강 후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김은혜 후보보다 인연이 훨씬 깊은 사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주에도 연락해서 이미 김은혜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마당에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당선인 신분에서 얘기를 한 게 뭔가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에 같이 잘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직접 걸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화하는 사이고 대선 때도 늘 하는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지방선거 때문에 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대통령한테 만약 걸었는데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도 부적절한데 강용석 후보 입장에선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측은 이거 뭐야? 지방선거 노골적 선거 개입 아니야 대통령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은혜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 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황당무계한 정말 국기문란사에 해당되는 사건이어서 진상규명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까지 주장하고 있는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 그런데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선인 시절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에게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 후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로 공표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을 정확히 팩트를 전달하자면 강용석 후보의 인터뷰 시점이 12일, 13일 이때쯤인데 그때 당시 말하기로 지난주라고 했으니까 취임 전, 즉 당선인 신분 시절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팩트상은.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물론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의 통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앞서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지금 이걸 상당히 공세로 전환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진영 기자님, 대통령실도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 대변인실도 어제 취재진에 짤막한 공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보도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반박에 대해서 강용석 캠프 측이 또 의견을 내놨는데 거짓말한 적이 없다. 통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일 금요일 밤 분명히 윤 당선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 일시 그리고 물리적 증거를 할 수 있는 기록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럼 그 통화 기록을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용석 씨의 캠프는요. 윤 대통령과 진실 게임으로 하면 가치 없는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새 정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추가 대응을 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최진봉 교수님 이게 꼭 이걸 무슨 진짜로 전화를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를 파헤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거면 굳이 논란이 될 아니 변호사라면 이 정도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올 거를 몰라요. 그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근데 이제 와서는 안 하겠대, 추가 대응. 그러니까요. 그럼 황당한 거죠. 강용석 씨의 대응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전화한 건 맞다고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은 기록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추가 대응을 안 하겠다는 말은 각을 세우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게 대통령과 강용석 이제 후보죠. 후보 간의 진실 공방이 되면 계속 이 대통령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도 강용석 후보에게도 안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공방으로 확전되려다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은 강용석 후보 측에서 일단은 좀 사그라들게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받았다. 전화했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전화한 게 맞겠죠. 아니, 저는 그쪽을 그냥 편드는 게 아니라 예. 전화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강용석 후보가 정말 사악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대응을 잘못한 거고, 통화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겠지만 통화를 했어도 큰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강용석이 누굽니까요? 참 까는 사람인데 그런 거고. 예. 다만 그 행위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석하고 이준석은 조심해야 돼요. 권상희 평론가님, 이조차도 보는 각도에 따라 상반되네요, 지금. 네. 일단 뭐 저는 뭐 지금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강용석 후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이 더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만약 사적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적 통화 이루어졌다는 걸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통화가 됐다면 저는 그걸 굳이 언급했다는 이유, 뭐 강용석 후보가 지금 뭐 단일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 이렇게 전화하는 사이야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발언 하나하나 조심해야죠. 경기도 후보인 동시에 또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언급을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 50초 남았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경기지사 강용석 후보도 뛰고 있는 경기지사 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민심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소개해드릴 텐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3일부터 14일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네. 김동연 후보가 38.1%, 김은혜 후보는 40.5%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지지율 격차 2.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실 텐데요. 네. 매일경제와 MBN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차기 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5.1%로 36.4%를 기록한 김은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민심이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19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까지는 아마 계속 나올 텐데 그때도 엎치락 뒤치락 할지 한번 지켜볼게요.